네, 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총선 표심 악영향을 우려한 이재명 대표의 빠른 결단이라는 분석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강욱 전 의원 징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번 징계가 비상징계 권한을 통해서 내려진 징계였습니다. 좀 빠른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오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표께서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징계라는 형태로 해서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빨리 진행한 거죠. 저는 발언도 적절하지 못했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당의 속도도 빠른 시간에 적절한 대응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징계인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당초에 최 전 의원이 피선거권 상실로 총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다음번 출마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에게 줄 수 있는 그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최강욱 의원 개인에게 얼마만큼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징계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없어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해복구 때 김성원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 그림 잘 나오게 비 오면 더 좋을 걸 이것하고는 사실 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사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해복구 각오하면서 그림 잘 나오게 비가 오면 더 좋을 거라는 걸 6개월 징계를 때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우회적 어떤 그 비판을 조롱 섞인 투로 하다 보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글쎄요, 수위의 엄중함 그리고 또 지금은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김성원 의원의 발언과 그 무게의 크기를 두고 보면 오히려 김성원 의원의 징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징계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절차부터 징계 수위에 대한 부분까지 동일하게 질문 드려보죠. 하나만 말한 징계죠. 하나만 한 징계인데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최강욱 의원. 어떤 내용이냐. 조국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끊어준 이유로 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도덕성이 있는 의원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왔다 그러면은 6개월 자격 정지가 당원 정지가 아니라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정지로 당이 감싸준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최강욱 의원은 이 발언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지난 2월에도 했습니다. 암컷 발언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 2월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안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말 부도덕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한 의원을 계속 품어 안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 이제 비상징계라고 하는 비상을 붙여서 마치 급하게 강력징계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징계 그 자체와 별개로 또 여전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제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오갔던 설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이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해당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의 차이는 어디 가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면서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보다 더 못한 우리 현 윤석열 정부 행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암컷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그 흐름의 맥락상 적절하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컷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 비하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은 써지 말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의견의 차이들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이제 그 비상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징계를 내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상징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드러내놓고 이 발언의 정당한 측면은 뭐냐? 윤석열 정부의 최고 실권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장모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장모 때문에 10원 한 장이라도 손해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또 그 김건희 여사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김승희 비서관의 자녀 학폭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서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그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가 됐을까요? 좀 민주당에서도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 내에는 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도 이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 뭐 지금 암컷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번 윤리심판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짤짤이 발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윤리심판원으로 갔어요. 징계를 안 했습니다. 징계 6개월을 그때 때렸죠. 그런데 재심을 청구해서 민주당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품어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본 것은 뭐냐면은 이 자리에 김용민 의원 또 민영배 의원이 있었단 말이죠. 같이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함께 같이 웃고 박수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외에 진행자들 토크쇼에 참석한 사람 말고 또 밖에서도 또 다른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함께 박수치고 웃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문제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함께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던 것이죠. 그만큼 이 도덕성에 대해서 지금 둔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그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대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 당대표부터 뭐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의 도덕성 흠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인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전체의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징계를 했다. 이게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도덕한, 이런 몰상식한 의원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금까지 활동비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누구는 징계를 하고 누구는 징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강성재 지층에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 비명계는 놔두고 최 전 의원만 징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김재원 의원이 5.18 폄훼 발언하고 제주 4.3 폄훼 발언할 때 그 발언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 본래의 발언의 취지 자체가 그릇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표현의 부적절함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반성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근데 앞서 김성원 의원 얘기했었는데 말이죠. 김성원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비왔으면 더 왔으면 좋겠다 한 발언은 그 당시에 발언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이미자 의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게끔 이 사람 그렇게 그 발언을 제지했던 그리고 그 당 지도부들도 부적절하다고 그 현장에서 무마를 시킨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인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강욱 의원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곧 예.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지금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잘못했다는 걸 모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 바보야. 라고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분만 그렇게 했다고 그럴까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아직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내에 심각한 지금 도덕 불감증에 처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예, 말씀만 당내 상황 더 잘 드릴게요. 아실 테니까 곧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모르겠어요. 질문드려볼게요. 최강욱 의원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당에 해를 끼쳐서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또한 자연인 최강욱의 몫이란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 웃은 것까지도 문제를 삼는 것은 좀 과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여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온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대표적으로 20년 전 17대 총선을 할 때 가장 주요한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호주제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은 이미 역사 뒤로 흘러간 단어죠. 호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호주제가 갖고 있는 여권에 대한 억압의 상징,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진보적인 목소리였었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민주당, 열린우리당 여기에서 당론으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수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시켰거든요. 결국은 일관되게 표현에 있어서의 다소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한민국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왔던 정당은 민주당이다라는 사실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말 실수라고 뭐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낮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우리 세대에게는 여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최강욱 씨가 암컷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이런 표현은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배우자가 이렇게 설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백엔머리 송사다, 뭐 이런 말도 모두가 다 과거의 좀 유기적 표현, 조선시대식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로부터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성을 사회적으로 더 우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또 높일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시키고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지금 사회적 권리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그쪽에 가 있는 것인데, 작은 발표현 하나로 마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이런 과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권 신장은 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도모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부분은 뭐 야당도 그다음 노력을 했지만은 여당도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까지 발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여성 비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비하에다가 또 최근에 또 청년 비하에다가 또 노인 폄하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것 전부 모두 다 도덕성과 연관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광폭행보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제 눈에 띄는 발언을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를 띄운 건 민주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공개 요구에는 이재명 대표 법카 의혹으로 응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동훈 씨는 더 이상 장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한동훈 씨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관하면 안 돼요, 이런 자세로. 빨리 정치하세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거의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관권 선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산업 현장 가서 안전모 쓰고 산업 재시설 점검하고 이런 걸 왜 해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역에서 지지자들하고 셀카 찍고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행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여의도 사투리 안 쓰고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고요? 5천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저는 빨리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최근 발언들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복귀양 대변인 답변 들었고요. 저희가 이어서 정영국 대변인의 말씀까지 한번 네, 들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장관의 지방 행보 부분인데 예. 장관의 지방 행보, 현장 행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뭐 정치적으로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한다든가 지역 정치인들을 뭐 띄워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면은 공선법 논란이 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적으로 지금 지역을 순방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울산을 방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울산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어디에 오냐고 지금 물어보는 사람 생기던데 사실 내일 울산 방문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공업 지금 이게 수주는 굉장히 많이 따놓은 상태입니다. 배를 지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인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 주무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나서 내려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법을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가 가끔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하는데 지금 한정훈 같은 경우는 어떤 상당히 뭐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한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나오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야권을 중심으로 이런 행보 사실상 정치인 행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고 또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으로서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예. 지역에 가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을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공직자로서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보다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물론 정치적인 발언이다 하더라도 정치인을 뛰어넘는 정도의 발언들을 갖다가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이제 조금 어르신들 보기에는 좀 가벼워 보이고 돌발적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자체가 그렇게 틀린 부분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렇게 보여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발사체냐 반사체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발사체 반사체가 아니라 발사체가 되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저도 합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을 갖다가 지금 밟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럼 싶은데. 일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그 자체에 있어서는 선을 넘은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아직까지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도 말을 짧게 아, 하는 예, 바람에 예. 말씀을 덜 드려서 뭐 내일 울산 행보 관련해서 그 외국인 인력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주 부처는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가 외국인 인력 수입 먼저 때문이었죠. 되고 그리고 나서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주는 부서입니다. 협조 부서가 맨 앞에 서서 마치 무엇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리틀 윤석열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 출마 예상이 되는 장관들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는 충남의 공주를 방문해서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 의원과 포옹을 하고 관련된 민원들을 마치 다 정진석이 있어서 해결해 주는 것 마냥 이런 그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아주 최근에 울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실세라고 불리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박성민 의원의 지역구에 방문해서 그분과 뭐 부적절한 여러 가지 언행들을 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 지역구에 방문해서 마치 그
국토부 장관의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것 마냥 이 사람이 있어서 이런 행보 자체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출마할 것 같으면 담백하게 나와라 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그 이상한 짓들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번 장관들의 생에서 행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장관들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이제 공직자가 출마를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자리를 내려놓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1월쯤이던가요? 예, 그 이제 전에는 이를 확실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전에 이제 이를 되면은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위반이죠. 아직까지 공무원 입장이고 하기 예,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 대변인 말씀은 그냥 빨리 담백하게 결정을 빨리 해서 발표를 내려와서 해라, 이 정치를 하라 말씀이신 이렇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려는데 지금 뭐 당장 본인이 임명권자의 결정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무위원이라는 것이 장관의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버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후임자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행보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곧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한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죠. 한 장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뭐 미래 경쟁자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이어서는 말씀하셨던 반사체에 대한 부분 윤 대통령의 반사체가 될 수도 있고 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를 찾는데요. 이른바 천하용인 의원들과 함께 찾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야기가 같이 나온 게 대구 정치를 휘저 놓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정도면 대구 출마 그냥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대구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기보다도 이번에 그게 죄송합니다. 물 한잔 자기 이제 하시겠습니까? 그 예, 예. 지지자들 예. 온라인 지지자들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대부분은 아마 수도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 대구 지역은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이제 지지 기반이 대구인 것이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대구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아마 토요일인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아마 일요일. 장소가 굉장히 예, 큰 예.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무슨 집회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하자면은 자기의 세를 확인시키는 부분도 있고 예. 만약에 당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당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된 자발적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모였을 때 나는 신당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둘 중 뭐 어느 하나 이준석 전 대표로 봤을 때는 뭐 자기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지지 세력을 더 이제 강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뽐내는 이런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6일에 대구를 방문을 해서 온라인 연락망 참여자들과 이제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같은 행보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연락망 참여자가 뭐 15,000명이 순식간에 뭐 만들어지고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당원들이 또 순식간에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는 준비된 당원들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독립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그 선언 시기만 현재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수가 볼 때는 쇼킹하고 저희가 볼 때도 좀 놀라운 대구에서 승부를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보수의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을 하겠다. 윤석열과 이준석이 경쟁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 한편으로는 참 배포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양당보다는 다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식의 정치, 그리고 극단적인 대류의 정치,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이준석 신당이나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신당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 저는 우리 정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의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또 여러 번 언급이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상민 의원에 대한 부분, 국민의힘 입당설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웅 의원이 가능성 높게 본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직을 추천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가능성을 좀 차단했는데 김웅 의원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놨단 말이죠.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비대위원장 얘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게 실행 가능한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정말 혁신적인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이런 총선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돼 있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상민 선대위원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파격적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얘기지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성 면도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의원의 최근 행보를 바라보는 속내가 복잡할 것도 같은데요. 네. 속상하죠. 솔직히 우리 식구가 난 우리 집이 싫어하고 가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뭐 나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속상하긴 한데 저는 민주당과 함께 20년 동안 정치를 해온 분이 민주당에게 저주 어린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은 더 이상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그전에는 가능성을 보고 민주당에서 했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상대방이었던 국민의힘을 선택한다? 글쎄요. 저는 이것이 정치적 명분이 있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차라리 민주당에서 그 지역구 경쟁자인 허태정 전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 국민의힘 가서 본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 공천 주십시오, 국민의힘. 라고 요청을 그냥 하세요. 이게 솔직하고 담백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기가 먹던 우물에 이렇게 독을 풀고 침을 뱉고 하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치불신의 한 사례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물밑에서 이상민 의원과 좀 대화에 나서고 있는 어떤 제스처의 힌트랄까요? 그런 부분은 혹시 들으신 바가 없을까요?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을 붙들어 잡을 수 있는 어떤 기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태정 전 시장이 거기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의 정당한 출마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경선해야 되거든요. 그 경선에서 이상민 의원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전에 대전시장 경선에서도 이미 한번 경쟁을 했었고 뭐 많은 차이로 졌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육선에 도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예 그러지 말고 참으시오라고 하려면 하다못해 비례대표라도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약속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시스템으로 우리 중앙위원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줄 리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민주당의 일종의 그 단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재가 없습니다. 네, 잡지는 못하겠습니다.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당내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굉장히 뼈아픈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계도를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몸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나는지를 한번 진짜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정답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옳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에 볼 때는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변인님 생각, 이것이 민주당 당에서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스러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어떤 걱정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봤고 저희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현역 의원 평가 이 부분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뭐 평가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입장 내놓고 있는지 일단 정리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민주당은 하위 20%에 대해서 20% 감산, 경쟁을 할 경우에 예. 20% 감산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위 10%에는 30% 감산을 하고 그리고 10에서 20% 사이에는 이제 20% 감산한다라고 더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는 비명계 떨고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 평가는 이미 정량화돼서 그리고 정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분들에게 박한 점수를 주어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안 준다라고 하면 그게 정부가 그냥 안 세겠습니까? 평가위원들이 그 친명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그 무리한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위 20%는 컷오프 시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하위 20% 컷오프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비명계에서는 이 또한 우리 보복이다, 더 큰 보복이다라고 공격을 해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결단이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어떤 물갈이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봐요. 더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의 노력들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작동을 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맞습니다. 어떤가요? 경선 총선에 있어서 개혁의 경쟁력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량평가에서 20% 이하는 20%를 무공천하겠다는 공천에서 공천- 배제하자. 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20%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3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역 의원들 30% 가까이를 불공천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강도가 높은 것이죠. 근데 이거를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까지는 뜰 것 같은데 그 전에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총괄해서 발표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당장 20%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한다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 정도가 되면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 정말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팽배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또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하겠다 발표한다 그러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 이걸 이제 여쭤보는 것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느냐 이걸 또 저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총선을 앞두고 뭐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어떤 진정성 면에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한 가지씩 꼽는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영남의 다선들 험지에서 도전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용산에서 나온 분들 TK로 낙점하듯이 찍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지금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헌신하고 험지에 가서 도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각 그 시도지사 출신들 이분들도 좋은 지역구 찾아가지 말고 저는 험지에 가서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을 높여내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총선 기획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가르마를 분명히 타준다면 아 기득권에 안주하는 공천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공천이구나라고 저는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안, 굉장히 좋은 안들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윤핵관들 그리고 중진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 이것인데 지금 이게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의아한 부분으로 지금 의아한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인현 위원장께서는 100%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안이 실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박수를 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